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저를 이미 여러 번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경 테스트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매경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시험을 치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취업이나 혹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 경제 이해력 시험인 매경 테스트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하셔야 될 공부들이 참 많은데 이 매경 테스트까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단편적인 공부만으로는 일정 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꽤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와닿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치러 봤더니 여러분들의 걱정을 약간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 매경 테스트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와 경영 문제가 절반씩 섞여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매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학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일정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쉬운 문제가 나오던 어려운 문제가 나오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경 테스트를 공부하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학의 70에서 80%의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경영학과 관련된 것은 제가 찍어드리는 부분들을 암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국가 공인 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대생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경제 경영학과 분들도 계실 거고 인문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 학점을 따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텐데요. 어느 분들이든 어느 전공의 분들이든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할 개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약간 어색한 개념들, 어색한 단어들로 개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유달리 다르지도 않고요. 제가 사는 사회나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나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부딪히며 느끼고 생활하는 이 현실과 사회를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과 경영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초반에 몇몇 개념들 그리고 몇몇 단어들만 익숙해진다면 이후의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경 테스트에 나오는 경제 문제를 경제학이라고 보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경제학에는 미시경제학도 있고 거시경제학도 있고 국제경제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경제학이 있는가 하면 계량경제학,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 이렇게 보다 학문적인 개념들 혹은 학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경제학을 전공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공부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매경 테스트 시험에서는 경제학의 모든 범위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범위가 출제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의 어느 것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경 테스트나 혹은 경쟁사인 테세 시험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테세 시험과 같은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시험들이 태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할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시던 사기업을 가시던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던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며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도는 공대생이든 인문대생이든 상경대생이든 나이가 어리든 젊든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라는 방대한 이 영역 속에서 매경 테스트에 나오는, 즉 실제 업무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만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시험 적합도가 높은 공부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실제 업무 현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경제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창한 앞에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원칙과 비슷한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외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 외에 다른 개념들이 어디에선가 또 눈에 밟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소화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점수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공부 방법대로 경제학과 경영학을 학습해 주시기를 첫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학 예습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다만 복습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경영학 예습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강의 시간에 경제학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력만 기울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경영학은 여러분들 몫이 훨씬 큽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경영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으시면 시험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예습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경제학의 각 챕터들, 모든 챕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경제 개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경제학이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정의부터 살펴보고 갑시다. 경제학이라는 것의 정의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요. 혹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매 순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학의 정의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공대나 어디에서 보는 것처럼 법학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캠브리지 경제학과를 만드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고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은 몰라도 이런 수요 공급 곡선은 아실 거예요. 하나는 우하향하고 하나는 우상향하는 공급 그래프인데요. 이걸로 모든 경제 현상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텐데 이 그래프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 대가여서 그런지 경제학에 대한 정의도 엄청 심플합니다. 개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경제학이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말 모든 게 들어있는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이없죠. 추상화를 보면서 나의 모든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 뭐는 일상을 연구 안 하나요? 워낙 대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뱉어도 다 인정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혹은 크루그만 같은 사람은요. 우리 책에는 크루그만의 정의를 올려놨는데요. 개인과 사회의 두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정의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만들어진 정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의들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적어놓은 아담 스미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의가 될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냐 하면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없었어요. 그럼 아담 스미스는 뭐냐? 이 사람은 뭔데 경제학을 만들었냐? 이 사람은 원래
도덕철학학과 교수였어요.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제학이란 여러 나라 국민의 부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제학이란 부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의 생산, 소비, 분배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의 모든 파트들이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어떻게 하면 낭비 없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야이고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 생산이고 소비고 분배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정의에서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가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게 정의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산, 소비, 분배 요 세 가지의 큰 덩어리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경제학의 기초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개념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매경 테스트의 경제 기초 문제에서 계속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취업 잘 되니까. 요즘은 경제학 잘한다고 취업 잘하는 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상경계열 우대라는 게 있어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를 나오면 굉장히 좋은 회사에 좋은 팀에 취업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조도 없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면서 공대생들은 그나마 취업을 잘하는 분위기지만 상경계 학생들은 굉장히 취업문이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상경계를 나온 한 명의 선배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슬프기도 합니다. 대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요. 정말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아주 옛날에 취업을 할 때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제가 준비할 때하고는 비할 바가 아닐 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취업준비생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지런한 자기혁신을 통해서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수요자이자 한때는 공급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요자냐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우린 분명 수요자입니다. 그렇죠? 돈을 들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수요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공급자입니다. 어떤 공급자냐?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입니다. 생산 요소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노동력도 하나의 재료이고 결국 우리가 생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왔어요. 명절이 와서 우리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사과랑 배를 사러 갔는데 이게 웬걸? 평소에 10배나 가격이 뛰어 있는 겁니다. 500원짜리 사과가 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명절 때 되면 흔히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물론 질도 굉장히 좋은 사과겠지만 명절 때 특히 비싸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민들이 내놓는 사과의 수보다 그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자는 더 비싼 가격을 매기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불평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 사과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우리가 공급 활동을 하는 우리 회사들도 이미 생산할 때
같은 논리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요자로서의 나의 행동과 공급자로서의 나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어떤 순간에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협상력이 떨어지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요자일 때는 공급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요. 내가 공급자일 때는 소비자의 마음을 역시나 잘 알아야 합리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학문도 우리가 소비자로서, 공급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학에서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법대를 나왔는데, 나는 공대를 나왔는데 굳이 알아야 되나? 전공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게 됐던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생산자로 수요자로 활동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사고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 소비, 분배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의 개념입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뭐 희소성이라는 개념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자원의 부존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의 부존량이 부족한 상태가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요. 희소성의 정의를 기억하실 때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면 편해요. 알래스카에 에어컨이 5대밖에 없어요. 알래스카가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많을 이유가 없겠죠. 아무도 5대밖에 없는 알래스카에 있는 에어컨을 보고 우리 알래스카는 에어컨이 희소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난로가 2대 있어요. 사막은 더워 죽겠는데 난로 2대 있다고 아무도 사막 난로가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자원은 언제나 희소합니다. 거의 모든 자원이 희소해요. 왜일까요? 우리 욕망은 그거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자원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희소성에 의해서는 재화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서는요. 자유재라는 게 있고요. 경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재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재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공기 같은 거는요. 우리가 숨쉬고 싶은 욕망이 정말 크지만 공기만큼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부존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재는 그와 달라요. 얘는 희소성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재화들이 이 경제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희소성에 의한 자원의 분류가 자유재와 경제재가 있다는 거,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 없으면 자유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자유재는 경제재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경제재는 자유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2가지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재화는 자유재였다가 경제재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 1980년대까지는요. 이 물에 대해서요. 수자원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넉넉하고 공기와 같이 풍부한 거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자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요. 공업화가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정된 성장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물이라는 것이 수자원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물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일이,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물은 당연히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예전만 하더라도 물을,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는 건 굉장히 부유층이나 하는 독특한 행동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재는 경제재로 얼마든지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구전량이 부족해지면 희소성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럼 경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늘 희소성이 존재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 굉장히 찾기 힘든 예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특허인데요. 만료된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독점권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독점권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특허제도라고 하는데 평생 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약 같은 거요, 에이즈약 같은 것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풀리게 되죠. 그래서 완벽한 자유제는 아니지만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넘어가는 성격이 바로 만료된 특허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제제와 자유제를 공부하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자,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제와 자유제가 중요도 중에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 지금 나오는 개념들은 그거의 몇 배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중요하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소해요. 자, 자원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희소성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이라는 자원도 부족하고요.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들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가봤더니 가지 못한 길이 아름답다,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기회비용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1과 선택 2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선택 1을 선택하면 저는 선택 2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되게 그렇죠.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학점이 안 좋겠죠. 학점이 안 좋기는 싫은데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 하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까를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친구도 안 떠나가고 내 학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택 하나를 하면 다른 선택들 3, 4, 5의 선택들이 있겠죠. 이 선택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의 정의는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다른 대안의 가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어떤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포기하는 선택안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기회비용이다 라고 합니다. 기회비용도 역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희소성으로 인한 개념은 아니지만 기회비용과 항상 대칭을 이루면서 나오는 것이 이 매몰비용입니다.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국 속담 중에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쏟아지면 우유는 되담을 수가 없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스며들고 맙니다. 그걸 두고 우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몰비용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속담입니다.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번 지출하고 나면요, 다시는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뭐 동대문 같은 데 가면 그런 옷 있죠. 자, 지금 요거 2벌에 10,000원인데
환불 교환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옷들이 있어요. 그때 지출하는 비용은 바로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매몰 비용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유명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요, 어떤 약을 만드는데, 신약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뭐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요. 저희 삼촌도 화학공과를 나오셔가지고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이 신약을 만드시다가 뭐 한 10년쯤 만들었어요. 10년쯤 만드는데 정말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20년을 슬렁슬렁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밤을 새다시피 저 10년을 보내요. 가족도 없고 일에 파묻혀서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대박이 나면, 신약이 개발돼서 대박이 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세월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약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었다 칩시다. 10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서 경영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안 팔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임원이 얘기합니다. 마케팅을 강화하시죠. 마케팅에 10억을 한번 넣어보시죠. 누구는 20억을 넣어보시죠. 30억을 넣어보시죠. 라고 합니다. 이때 요 100억이 아까워서 추가적인 돈을 들이게 되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손해가 110억으로 늘어날 뿐이지, 이 100억은 이미 연구개발비로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억을 벌더라도 이 돈을 상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이 돈대로 이미 지출이 된 거고요.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돈은 새롭게 번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더하기 빼기 하면 0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저 100억을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표가 아까워서 앉아있다면 이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표는 어차피 영화가 시작하면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회비용도 많이 출제되지만 매몰 비용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냐? 실제 업무 현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인데,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저 100억이 아까워서 매몰 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자꾸만 진행해서 회사에 크나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매몰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매몰 비용의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제학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사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이 경제학이라는 어떤 걸로 단순화하려면 말이나 뭐 설명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학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형을 만들거나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형을 만들거나 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식 같은 경우는 뭐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있겠죠? 자,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경제학은 하나의 수식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현실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어떤 모델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수요 공급 곡선도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이 수요 곡선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묻어 있고, 이 공급 곡선도 굉장히 다양한 생산자들의 의사결정이 묻어 있는 건데, 이 선 두 개로 표현함으로써 경제 전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맵 챕터마다 이러한 모형들을 마주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형은 생산 가능 곡선과 경제 순환도라는 겁니다. 이 경제 순환도는 거시경제학의 첫 번째에도 다시 나올 거예요. 미시경제학 때에도 분명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하고 거시경제학 때도 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재화만 만드는 경제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X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y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와 기술, 뭐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x제와 y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생산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들도 다양할 거고요.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생산했을 때 달성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나는 x제는 안 만들고 y제에 몰빵할래 라고 했을 때 이만큼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나는 x제에 몰빵할래 y제 안 만들어 라고 했을 때 이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합들이 많이 있겠죠. x제를 1개 만들면 y제는 뭐 8개 만들 수 있고 x제를 하나 늘리면 y제가 또 몇 개 y제를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조합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x제와 y제의 조합을 선으로 연결한 것,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요 정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점이 있고요. 요걸 A점이라고 해볼게요. 곡선 안에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은요, 곡선 밖에 이렇게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요 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A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점이에요.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뭐 x제가 5개, y제가 9개쯤 된다라고 칩시다. A점, 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B점같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영역의 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일부만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점들이에요. B점에서 효율성이 개선이 된다면 요 A점으로, 즉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C점인데요. 요 C점은 아직은 달성할 수가 없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요 선이기 때문에 C점은 우리가 달성해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요 C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어느 경우냐면요, 크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산 능력이 개선되었을 때예요. 생산 능력은 언제 개선이 될까요?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생산 능력이 늘어나요.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고용된 상태인데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입돼서 더 많은 노동력이 갖추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처럼 생산 요소가 늘어난 건 아닌데도 생산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진보죠.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더 적은 생산 요소로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혹은 똑같은 생산 요소로 더 적은 생산 요소로 기존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 요소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신문에서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바로 경제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생산 가능 곡선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 놓았을 텐데,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으로도 기회비용의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이 하차는 생산 가능 곡선에도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 예시에 있는 걸 그대로 써볼게요. 이 경제가요. 자동차는 안 만들고 컴퓨터에 몰빵해요. 여기가 컴퓨터네요. 컴이고요. 여기가 자동차예요. 자, 컴퓨터 생산에 몰빵하면 컴퓨터를 1500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10대 만들면요. 컴퓨터는 1400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10대를 더 만들면 컴퓨터는 1200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시에 나와 있는 건 0, 10, 20, 30, 40, 50이고요. 이게 자동차고 컴퓨터의 경우는 1500대, 1400대, 1200대, 800대, 300대, 0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한 어떤 경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동차의 생산은요. 10대씩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10대씩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생산 10대를 늘리려면 컴퓨터 생산을 줄여야 돼요. 여기서 줄임으로써 남는 생산 요소와 기술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요 포기해야 되는 요 100대, 처음에 10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100대를 포기해야 된다면 요게 바로 기회비용인데, 얘는 10대씩 늘어나는데 PC를 포기해야 되는 대수는 자꾸만 늘어나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기회비용 체증이라 그러고요. 기회비용에 체증하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하나 찍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보다 보면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가팔라지는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서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점이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가 하나 있고요. 어떤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하느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 가능 곡선 내에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가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편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모형 중에 하나는 경제순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림으로 이쁘게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순환도, 이게 바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고 문제로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생산물 시장이 있어요. 생산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여기는 생산요소 시장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은요,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가게가 있고요. 여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게라고 해서 스토어가 아니에요. 하우스홀드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안 가정 같은 가게가 바로 요 가게고요.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경제학에서 가게는 소비의 주체예요. 소비의 주체고, 물론 가내수공업도 있지 않느냐? 물론 아주 일부의 생산 기능도 담당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의 주체고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기업은 소비 안 하냐?
물론 기업도 소비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산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실물의 흐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가게 먼저 출발할게요. 가게는요,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가 뭘까요? 바로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을 하면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기업은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해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이 생산물 시장에 납품을 하고요. 생산물 시장에 납품된 재화와 서비스는 다시 이 가게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물은 계속해서 순환해요. 그런데 생산물을 구입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기업은 노동력을 구입하는 대가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 월급은 가게로 흘러들어가요. 이 임금은요, 가게의 소비의 기반이 됩니다. 즉, 소득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시는 활동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 나의 공급력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벌어오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받으면요, 이 가게는 이 돈을 가지고 이마트 가고 뭐 온라인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죠. 물건 구입이라고 쓸게요. 물건 구입해서 화폐가 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요, 다시 기업의 판매 수입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기업의 판매 수입은 다시 생산의 요소를 제공한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경제는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의 가장 큰 틀이 요 경제학의 경제 순환도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요 순환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 순환도요. 자,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경제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경제 체제와 관련된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의 3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이 됐다면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됐다면 생산해서 얻은 수입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경제학의 3대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희소성이나 기회비용과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문제는 일종의 형평성의 개념이에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등한 사람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이 형평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경제 체제,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는 거, 여러분들 얼핏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요, 전통 경제 체제부터 시작합니다.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관습이나 계급에서 찾았던 아주 옛날의 해결 방식입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계급시대나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유럽의 중세시대의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요, 생산 요소를 개인이 아니라,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를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하에 경제가 굴러갑니다. 이런 경우에
경제 주체들은요, 혁신을 일궈낼 유인이 없어집니다. 뭘 만드는지,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사회주의 중앙 당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내놔야 더 잘 팔리는지 경제주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중앙정부 당국이 만들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지금 많은 국가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나 쿠바 정도만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생산 요소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의 특징으로는 사유재산의 인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기능, 가격의 기능을 이용한 자원 배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차차 살펴보게 될 거고요. 사유재산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재산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사유재산권이란 것이 인정이 되어야 교환도 발생할 수가 있고, 교환이 발생할 때 비로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는 우리 전 지구의 핵심 경제 헤게모니로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 경제학이 태동하게 된 이유도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제 안 나올 것 같겠지만 한두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시장경제 사회주의 특징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꼭 정리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장의 마지막 개념들이네요. 이제 그 밖에 기초 개념들이 있어요. 모든 챕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먼저 유량변수와 저량변수라는 게 있어요. 유량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기간이 정의되어야 의미 있는 정보들이 전달되는 변수를 의미해요. 유량변수와 저량변수가 있는데, 얘는 플로우라고 하고요. 얘는 스탁이라고 합니다. 얘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개념이고요. 얘는 일정 시점에 고여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이게 수도꼭지예요. 물이 계속 나오고 여기에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욕조에 물이 이렇게 받아지고 있는데 요게 플로우라면 받아진 물, 이거는 스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량변수는 GDP 같은 거죠.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GDP가 얼마냐?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1년 동안에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의되는 게 유량변수고, 저량변수 같은 것들은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얼마야? 오늘 이자율이 얼마야? 이런 것들 특정 시점이 주어져야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변수가 저량변수입니다. 이거는 축적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축적의 개념, 유량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여있는 거, 점점 고여다가 이만큼 찾겠죠. 바로 축적의 개념이 저량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거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죠. y는 fx, 독립변수고요. x는 독립변수예요. y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자, 경제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값은 내생변수고요. 경제 모형 밖에서 결정되는 것은 외생변수입니다. 자, 가격과 거래량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 내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내생변수예요. 그런데 선호의 증가, 이러한 변수들은 P도 아니고 Q도 아니죠. 가격도 아니고 수요량도 아니에요. 모델 밖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외생변수가 됩니다. 요 다음 챕터에서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차이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지 우리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구성의 오류와 인과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들이 전체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영화관에서요, 내가 가운데 앉았는데요, 가운데 앉아서 혼자 벌떡 일어나면 저는 엄청 잘 보이죠.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죠. 저 하나한테는 제가 일어나는 게 말이 더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현상, 이게 바로 구성의 오류인데, 대표적으로 절약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약의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일본인들은요,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야,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합시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저축하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 전체의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하지 않게 되고요. 물건을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 노동력이 필요가 없게 돼요. 노동력이 필요가 없게 되다 보니까 해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해고가 발생하니까 각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소비를 할 돈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축과 같이 개인적으로는 유리하고 좋은 활동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의 예시가 됩니다. 인과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에어컨이 많이 팔리니 여름이 왔다, 이런 식의 결과물이죠. 에어컨이 많이 팔리니 여름이 온 건 단지 선후관계일 뿐이지 그러므로 따라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인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의 오류와 이 인과의 오류도 경제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살펴볼 수 있는 오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는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X하고 Y가요,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요.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요. 이런 경우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X가 Y의 원인인지 Y가 X의 원인인지는 몰라요. 이런 경우가 상관관계고, 명확한 거, X 때문에 Y가 증가했다가 명확한 경우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나 때리니 아팠다, 인과관계죠. 확실히 알아요. 많이 맞으니 아팠다, 인과관계예요. 많이 맞으니까 아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수가 많으니 범죄자가 많더라.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교회 수가 많은데 범죄 수가 많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분명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뭐가 더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데이터만으로는요.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사례형이나 예시형 문제로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상관관계, 인과관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요, 사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개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경제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늘어지면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막판에 가서는 좀 말을 빨리 하게 된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이후의 개념들도 저랑 같이 공부를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기초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본격적인 경제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